안녕하세요. 오늘 ESG 사회적 요소의 국제적 의미라고 하는 발표 주제를 맡게 된 넵슬의 강지수입니다. 간단하게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 소개를 좀 해야 오늘 강의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조금 제 레퍼런스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먼저 저는 지금은 넵스랩이라고 하는 인테리어 그리고 이제 건축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성 건설인협회에서 이제 ESG 쪽 부회장을 맡고 있었고, 기존에는 유네스코 도하 카타르 교육부에서 이제 일을 한 경험이 있고요. 또 코이카 직업훈련원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소속으로 라오스와 에티오피아에 기술 직훈원이라고 하는 대학교를 두 개 이렇게 세운 일의 경험이 있습니다. 또 그라민 뱅크라고 하는 곳에 이제 좀 잠깐 리서치를 했던 경험이 있고요. 교육은 사실 제가 교육학이랑 경영학을 공부를 하고 이제 국제개발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잠깐 중국에서도 공부를 하고 이제 제가 사실 국제개발 협력이라는 분야에서 상당히 이제 오래, 이제 일을 하다가, ESG라고 하는 이제 개념으로 좀 사회에서 주목을 이제 좀 받으면서, 어떻게 국제개발 협력이랑 이 ESG의 개념이 좀 다를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았는데요. 아마 ESG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여기 수업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익숙하실 것 같아요. 환경, 사회, 거버넌스 이 세 가지 요소가 사실 어, 기존에 없었던 개념들은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이제 설명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환경이라고 하면 이제 기업이 경영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말할 것 같고요. 사회는 기업인으로서 이제 수행해야 되는 마땅한 사회적 책임을 말하는 거고, 거버넌스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말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여기 이제 환경, 사회, 거버넌스 요소들을 보시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개념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그럼 과연 ESG라고 하는 단어가 왜 생겼고 어떠한 백그라운드에서 생겼는지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는 좀 ODA 중심으로 국제개발 협력의 관점으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마 ESG 요소 중에서 환경이라는 이 environment라고 하는 키워드를 주축으로 사실 ESG의 개념들은 계속 정립이 되어 왔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환경 부분들, 대기 오염,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 climate change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최근에는 사회, 노동권, 인권, 근무 환경, 그리고 협력사 및 공급망 지속 가능성 관리 이런 부분에 이제 관점을 좀 많이 좀 집중도를 높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집중을 해야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거버넌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의 지배 구조, 그다음에 이제 주주 권리, 이 사회의 독립성, 윤리 및 부패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세 가지 요소에서 ESG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사실 세계적으로도 그 글로벌화에 있어서도 이 환경, 사회, 거버넌스 문제들은 늘상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왜 ESG가 중요한가 한번 보면은 사실 이러한 것들은 재무적인 요소와 상당히 관련이 있고 기업이 주체가 되지 않으면 이것들을 수행하는 데 임팩트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기업이 주체자로서의 중요성이 이제 많아졌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지속 가능 투자 연합에서도 꾸준히 이 투자가 ESG 쪽으로 이제 집중이 되고 있고, 거래에서도 사실 글로벌 회사에서도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ESG 항목을 점검을 받아야 되고 경영 지표를 이제 또 보여줘야 되는 이러한 하나의 이제 거래 요소들에 이제 또 중점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글로벌 ESG 규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의 규제가 될 수도 있고요. 사실 환경의 규제로서 될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기업이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거래 규제 이 세 가지를 또 ESG 관점으로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도입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기업의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도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 좀 백그라운드를 보겠습니다. 음, 우리가 이제 사실 글로벌화 하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좀 중점을 받았던 것 같아요. 무역기구들이 생겼고요. 국제기구들이 생겼습니다.
글로벌 아젠다를 같이 만들기 시작하면서 글로벌화로 같이 신경 써야 되는 요소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정립을 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인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보건, 안전, 평화 이런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요, 기업들은 사실 80년대, 90년대 이제 글로벌화가 된 기업들을 살펴보시면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선진국에 있었던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으로 가서 많이 성장을 하기도 하고 그 나라에 있는 환경과 자원과 인적 자원을 활용을 하면서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것들이 저희가 겪었나요? 2000년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IT, 인터넷의 이제 보급화를 좀 같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의 보급화가 되면서 사실상 우리가 기업들의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제품들을 나중에 이렇게 딱 만나게 됐었으면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서 이 기업이 물건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 기업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또 그다음에 이제 거기 기업에 속한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협력사들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자원을 이렇게 활용을 하는구나.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급망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정보들이 이제 되면서 사실 이제 소비자도 단순히 제품만은 보는 게 아니라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는 이런 구조의 변화도 이제 같이 저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ESG를 말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두 분을 빼놓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분은요, 코피 아난 유엔 전 사무총장이신데요. 97년부터 2007년까지 역임을 하셨습니다. 유엔의 이제 평화 안보 경 다양한 사회적 요소들을 기구로서 활동을 하지만 이 주체가 정말 기업이 돼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제 코피 아난 사무총장 때 이제 저희가 유엔 글로벌 컴팩트를 기반으로 그리고 유엔 PRI라고 하는 원칙을 기반으로 좀 강조성이 좀 두드러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오른쪽에 블랙록이 운영하는 이제 ESG 펀드가 있습니다. 이제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핑크 이제 회장님이신데 여기에서 운영하는 운용금이요. 약 427조에 달합니다. 굉장히 많은 자금이죠. 21년도에 21년도 신년사 블랙록의 신년사 운용사의 신년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ESG에 전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렇다면 투자금을 주는 운용사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ESG를 따라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의무성이 이제 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기업들은 점점점 내가 CSR이나 아니면 예전에 그냥 좋은 일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되는 개념이구나라고 점차적으로 조금 책임 투자에 이런 인식들이 이제 기반이 되게 되는 거죠. 이제 ESG 역사가 사실은 굉장히 깁니다. 산업혁명부터 이제 좀 길게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이제 개념들이 정착이 되면서 사실 몇 가지 포인트를 조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환경, 사회, 거버넌스 이 요소에서 이제 2003년도에 이니셔티브 UNEP 환경 이제 기구죠. 여기에서 처음 ESG라고 하는 용어를 썼고요. 그러면서 2004년에 유엔 글로벌 컴팩트 기업들을 주축으로 하는 유엔 기구인 유엔 글로벌 컴팩트에서 Who cares wins라고 하는 배려하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는 컨퍼런스 보고서에서 ESG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기업 성과와 평가에 비재무적 요소가 이제 고려가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제시가 된 거죠. 그러면서 2006년도에는요. 유엔 책임 투자 원칙이 발표가 됩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러한 행보 속에서 사실 우리는 ESG가 계속해서 개념들이 정착이 되어 왔고, 더불어서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개념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ESG 경영이 명문화가 된 거죠. 그러면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2020년부터 사실 ESG 키워드가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기업들이 2025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공시가 의무화가 되는 이런
정책의 발표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유지를 위하여 ESG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표를 좀 보시면, 이제 환경적인 이슈서부터, 이 환경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로 같이 노력을 하는 그런 액션서부터, 그 노동, 인권, 이런 반부패에 대한 유엔 글로벌 컴팩트의 이런 노력, 그리고 유엔 PRI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여기서부터 꾸준히 우리가 이런 개념들이 정착이 됐구나라고 하는 것들, 이제 실질상으로 2021년도에 한국 또한 국민연금에서도 ESG의 책임 투자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기업들에서는 이제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맨데토리성이 강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표에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태동이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다. 환경과 사회에 대한 기업의 경영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80년대서부터 지금까지 개념들이 정착이 되어 왔고, 어떻게 보면 20년 이후에는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의 이제 개념을 정립을 넘어서 수행에 대한 이제 좀 중점이 됐다는 시기가 좀 되지 않았나 좀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 중립도 마찬가지고요. 텍소모니라고 하는 분류 체계도 마찬가지고요. 규제들, 그리고 거래법들,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가이드가 생기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좀 ODA 공적 원조나 UN 쪽에서 좀 바라보는 ESG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유엔의 그 체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유엔이라고 하는 것은 이 5가지 국을 통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사무국, 국제사법재판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위원회, 안보리 이렇게 이제 총회가 움직이게 되고요. 사실 유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국제 공무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환경부가 있고 노동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부가 있고 다양한 부처들이 전문 기관마다 있잖아요. 이렇듯이 유엔에도 그렇게 전문 분야를 맡고 있는 부서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부서에 맞게끔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지고 자금들이 수행되고 이제 지원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유엔들은 어떤 노력을 했었나 좀 살펴보면요. 사실 SDG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고 있는 단어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2015년부터 SDG가 만들어졌다면 그 전의 개념은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스라고 해서 새천년 개발 목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1번부터 8번까지 한번 딱 보시면은 굉장히 절대적 빈곤이랑 좀 연계가 많은 것 같아요. 밀레니엄 개발 목표는 유엔에서 이제 2015년까지 이렇게 세계의 빈곤을 반으로 줄이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어떻게 수행할지를 담은 8가지 목표를 가지고 수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 박멸이 있고요. 초등교육 달성이 있고요. 성평등 촉진 및 여성 지위 향상이 있고요. 아동 사망률 감소가 있고요. 산모 건강, 에이즈, 말라리아 이런 이제 8가지 개발 목표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사는 산후과는 굉장히 조금 동떨어져서 아마 좀 몸소 와닿지는 않은 단어들 같기도 한데 제가 이따가 또 다양한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좀 보시겠습니다. 1번부터 17가지, 이제, SDG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17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 이제 좀 확대를 해 보시면은, 보이실까요? 조금 새천년 개발 목표보다는 어떻게 좀 삶의 질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좀 보이지 않으세요? 첫 번째는 빈곤층 감소와 사회 안전망의 강화입니다. 두 번째는 식량 안보와 지속 가능한 농업, 건강하고 행복한 삶, 모두를 위한 초등학교 교육이 아니라 양질의 교육, 성평등 보장,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후 변화에 대응, 이렇게 조금은 퀄리티에 대한 이러한 단어들이 조금 두드러져 보인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전에 있었던 MDG랑은 다른 부분이라고 좀 보여질 것 같고요. 이 2030년까지 우리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의제의 슬로건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o one behind라고 하는 이 슬로건 아래에 모두가 동등한 퀄리티를 나누자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은 이제 발전된 개발 목표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엔은요, 아젠다를 만드는 기구입니다. 글로벌화에 이렇게 목표들을 정하고 각각의 나라들이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를 제시하는 굉장히 큰 기구인 거죠. 여기에서도 이제 보시면, 사회적 관점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4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언에 따라서 가이드를 좀 주어 왔어요. 그러니까 ESG에서 S를 조금 강조한 이 선언문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세계 인권 선언, 노동에서 권리와 기본 원칙에 관한 ILO 선언, 노동기구죠. 98년도에 글로벌 회사들이 이제 많아짐에 따라서 아동 인권 착취, 그전에 또 나이키 사례도 많이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나이키 사례도 좀 보시면 그런 것들을 이제 규제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좀 던졌다고 해야 될까요? 선언들을 계속해서 유엔들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들, 그리고 국제연합 부패 방지 협약들,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경제 포럼에서 코피 아난과 코피 아난이 주축으로 이제 유엔 산하기구가 유엔 글로벌 컴팩트 회사들을 중심으로 이제 수행하는 유엔 기구들을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이 글로벌 아젠다를 수행하는 주체로 기업을 크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 주도나 민간 단체, 특히 NGO 같은 단체들이나 또 유엔 같은 글로벌 기구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목표를 내놓고 선언을 하고 또 지향하는 이제 방향성을 제시를 했다면 어떻게 보면은 2000년대에서부터는 기업들이 주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유엔에서도 이제 계속 주었다고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ESG랑 SDG를 조금 보시면서, 음, 어, 굉장히 비슷한 개념들이다라고 좀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유엔에서는요, 이렇게 기업가 인권 이행 원칙에 제정을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유엔 기업가 인권이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계속 원칙들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사실 이러한 것들을 글로벌 기구들, 유엔 같은 큰 국제 기구들이 메시지를 줬다는 것은 기업들이 더 이상은 그냥 정부 주도나 민간 단체 NGO나 국제기구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주축으로 ESG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냈다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요, 프로텍트, 그러니까 보호가 있고요, 리스펙트 존중이 있고요, 레메디 구제가 있습니다. 음, 국가는 자신의 영토나 관할 내에서 기업을 포함해 제3에 의한 인권 침해로부터 개선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글로벌 회사들이 막 나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자원을 막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이제 영토에 대해서 자원들을 많이 쓰고 이런 것에 대한 보호권으로 좀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스펙 같은 경우에 이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많이 이것들은 사례로 그 전 시간에 좀 배웠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이제 계속 내놓는 것을 좀 보실 수 있고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유엔 책임 투자 원칙도 기업의 역할을 계속해서 강조한다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ESG 개념을 도입을 하는 어떻게 보면 발판이 됐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글로벌 컴팩트의 10대 원칙에서도 보시면 10대 원칙이 그 섹터가 인권이 있고요, 노동이 있고요, 환경이 있고요, 반부패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것들을 준수하지 않으면 떻게 보면 이제 제재를 가해지는 이런 입장에 이제 처하게 대하는 것이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글로벌화가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선진국에서 나갔었던 개발도상국에서 환경을 이제 이용하면서
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한 그 액티비티 활동들이 굉장히 심한 환경 오염을 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밸런스가 좀 안 맞으면서 양극화가 되기 시작했고, 이것들은 가게부터 시작해서 기업이 되고 기업이 국가가 되는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을 보면 왜 똑같이 일을 하는데 자본에 대한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지? 나의 노동자의 몫은 무엇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소득 및 재산의 양극화의 확대, 그리고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가 감소되면서 이제 너무나 많은 이런 주주 자본주의 문제점들이 야기가 됩니다. 부정적 외부 효과가 증가가 되기도 하고, 예를 들어 환경 오염이요. 빈곤층이 어떻게 보면 일은 하지만, 이제 네슬레 같은 경우도 좀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90년대에 문제가 많이 됐었던, 네슬레 같은 경우도, 어, 이제 티가 많이 나는 나라에 가서 이제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오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의 어떻게 보면은 GDP가 다르기 때문에 그 노동에서는 값싼 노동력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들은 기업 자체로는 부강해지지만 그 지역 주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일을 해도 이제 삶이 풍요로워지지는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이 어떻게 보면 갭을 하고 난 다음에 밸런스를 맞추지 않았을 때 빈곤층이 확대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발견이 되면서도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주주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해서 야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해자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된 거죠. 주주 자본주의가 퇴조하고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부상하게 됩니다. 어, 주주뿐만 아니라 고객, 종업원, 그 기업에 속한 사람들, 사업 파트너, 지역 공동체, 그 사회 전반의 모든 이해관계자를 만족시켜야 되는 것들이 기업 경영의 목표로 중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바탕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원칙들이 만들어진 거고요. 포럼에서도 이제 이러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이제 던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보스 선언도 굉장히 중요한 선언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도 사회 거버넌스 ESG를 강조하는 새로운 기준을 명문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이드를 또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이드를 따라야 되는 거죠. ESG에서는 이제 6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관계, 지역사회, 인권, 정치적 유대, 다양성, 포용성, 환경 및 보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좀 기존에 있었던 개념들이 ESG가 도입이 되면서, 어떻게 좀 더 나아지지? 아니면 어떻게 수행하지?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퀘스천 마크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예를 들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나라에도 그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들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장애보호법을 좀 볼게요. 기업들은 이제 의무적으로 그 장애우들을 고용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법적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잘 활용을 하냐 이런 것들은 또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예를 들어 정량화된 데이터를 이제 정성적인 데이터까지 가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ESG를 특히 사회적 요소를 도입을 하실 때 굉장히 많은 혼란을 또 야기하기도 하고 퀘스천 마크를 많이 가지고 있으시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사회 이제 문항 중에서 가이드 안에서 보시면 이러한 이제 22개의 문항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조금 더 나은 ESG를 접목한 그 기업 경영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지금도 이제 수행 가이드를 좀 주면서 개발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행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제 사회적 요소에서 ISO 이제 26,000 같은 경우에도 한번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 부분도 앞에서 많이 설명을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ODA 쪽으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국제개발 협력인데요. 아마 ODA 관심 있으신 분들은 UN 다음에 관심을 가지시기도 하고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ODA라고 하는 건요,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라고 해서 공적 개발 원조의 줄임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정부가 주축인 거예요. 정부를 비롯한 이제 공공기관들이 주축이 돼서 개도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SDG나 그 전에는 MDG 이런 목표가 글로벌 아젠다가 만들어지면 이 아젠다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기관과 공공기관들이 개발국과 함께 이제 기술 협력이라든지 자금을 포함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을 일컬습니다. 이것의 목표는요, 국가 간 또는 개도국 내 존재하는 개발 및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개도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러한 이제 노력과 행동을 의미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일까? 예를 들어 한번 코이카 같은 경우를 좀 예시로 들어볼게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원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코이카 같이 무상 원조를 하는 말 그대로 이제 공연 원조 자금을 주는 거죠. 그냥 대가 없이 상한 의무가 없는 것을 주는 것을 무상 원조라고 하고요. 유상 원조,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입은행 EDCF가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차관으로 돈을 빌려주고 그것에 대한 이제 상환 의무가 있는 이제 원조를 유상 원조라고 합니다. 원조에는 이 두 가지가 있고요. 이 원조를 가지고 기술 협력이라든지 식량 지원이라든지 재난 구호나 이런 이제 글로벌 이슈가 터졌을 때 같이 도와주는 형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터키에 지진이 났다라고 하면 재난 구호를 가는 것도 이제 ODA의 일환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좋습니다. 이 SDG랑 ESG의 연계성을 조금 이제 중간에 좀 말씀드리고 주체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목표 17가지 중에 이 세 가지,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로 좀 결합이 되는 게 조금 보이시나요? 보이시면은, 이제 살짝 오른쪽으로 넘어가셔서 시행 주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듯한 이 SDG와 ESG의 연관성, 주체가 누군지 좀 볼게요. 우리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이 ESG의 주체는 기업이었죠. 사실 ESG 전에 같은 말을 하지만 국제기구나 원조 기관들, 정부기관이 했었던 것은 이제 ODA로 이렇게 개발 목표 17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 건데요. 이제 국제개발이라고 하는 원조 활동의 시행 주체를 보면 이렇습니다. 코이카나 이제 수출입은행 EDCF 같은 공적 개발 원조를 하는 정부 기관이 있을 거고요. 각각의 정부 부처들도 이 두 기관을 통하지 않고 자체 원조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엔 등을 통한 이제 국제 기구가 있고요. 기업이나 이제 민간 재단도 이제 여기에 다수 있고 이게 아마 ESG, 아마가 아니죠. ESG의 활동인 거고요. NGO 활동이 있습니다. 목적은 이러한데요. 인도주의적 성격이 가장 강하고요. 이제 정치 및 외교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상업적인 이제 활동도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앞에서 이제 위에 이렇게 어, 국가를 이렇게 이제 표기한 것처럼 어느 나라가 어떤 목적으로 원조를 하지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또 퓨어한 원조를 한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조심스럽게 내놓는데요. 개도국의 빈민을 감소하고 여성, 아동, 장애인 이런 인권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협력 체계 관계보다는 사실 원조 그 자체에 대한 의미부를 굉장히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에 대한 원조의 이제 비중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 농업 이쪽으로도 이제 좀 비중이 높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럼 어떻게 원조를 하지? 또 한번 좀 보시면서 다음 장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원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기관이 메인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7가지의 개발 목표를 SDG 달성을 위해서 지금 2030년까지 열심히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ODA라고 하는 이 국제개발 협력의 역사가 다른 나라보다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앞에 장면 다시 한번 볼게요. 다른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개발의 역사가 100년 정도는 이제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거의 본격적으로 한 게 90년대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2차 세계대전을 겪고
전쟁을 겪고 굉장히 최빈국 중에 하나였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수여국에서 원주의 공여국이 된 거는 굉장히 희귀한, 어, 케이스 중에 하나고, 사실 이제 GDP로 보면은 한 손가락 한두 개 정도, 아니, 두세 개 정도의 국가가 있지만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민주화도 같이 겪으면서 이렇게 경제 개발을 한 나라는 전 세계 통틀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조에서는요,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한국의 위상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국처럼 어떻게 이제 단시간에 개발을 해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죠?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자원이 많이 있지는 않잖아요. 인력 자원과 이런 이제 교육을 바탕으로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한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ODA 시장에서는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딱 이 표로만 보시면 조금, 이제 그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된 나라, OECD의 이제 그 개발원조위원회 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가입된 나라 중에 그 ODA 규모가요, 국민 총소득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다소 좀 많이 낮습니다. 평균 0.7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은 0.1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는 이제 많이 이렇게 원주를 하지 않나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로 앞으로 원주의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사실 기업과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제 우리가 ODA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 조금 작다라고 하는 것을 보셨잖아요. 이제 ODA, 무상원조, 유상원조, 이제 다자는 유엔이나 국제기구와 함께하는 이제 원조인데요. 이런 것들이 조금은 낮습니다. 낮지만 이제 계속해서 이제 확장되는 것들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도 이제 보실 것 같고요. 음, 이 앞에서 보시면 2025년까지 우리가 약 1.5배까지 늘릴 것이다라고 하는 정책들도 보시면 ODA 시장이 이제 단순히 주는 원조가 아니라 좀 다양해지겠구나를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ODA 추진 체계는 좀 이렇고요. 어, 법적인 이제 정책 체계도 한번 보시고 정책 수립하는 것을 보시고 외교부 산하에 이제 코이카와 EDCF 기획재정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코이카 사업을 제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코이카 사업이 2018년도부터 2024년까지 이제 꾸준히 좀 ODA의 시장들이 늘어나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구액도 많아졌고요. 어떻게 보면은 18년도부터 23년까지 그래도 한 30%는 넘게 이제 증가를 하고 2024년에는 이제 2018년도보다 2배 넘게 이상 이제 커질 시장이구나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DA가 그러면 어떤 프로젝트가 있고 어떻게 일을 하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ODA는요, 굉장히 많은 이제 프로그램도 있고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유명한 건 봉사단 파견 같아요. 코이카나 한국에 ODA에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시면 봉사활동 하셨다고 이제 많이 말씀을 주시고 저희 가족도 지난 10년 동안 제가 봉사활동을 하러 다닌 줄 알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많이 알려진 분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코이카는요, 지역별로 보시면은 사실 아시아에 이제 가장 많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아시아에 이렇게 여기 그죠. 아시아, 아프리카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가 많다라는 걸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 같은 경우는 2조 26억 정도에서 지금 6조까지도 늘어나는 걸 좀 2조, 그쵸. 코이카와 양자 무상해서 같이 이제 6조까지 이제 집행을 한다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섹터별로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ODA라고 해도 농림수산,
이제 농업 활동들을 지원해주는 프로젝트가 다수 있고요. 제가 했었던 이제 직업훈련 같은 그런 교육도 있고, 또 초등교육도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제 보건의료 같이 이제 병원들을 지어주는 의료의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보건의료 산업들이 있고요. 공공행정, 이제 전자 시스템들을 구축해주는 거버넌스의 성향을 띈 프로젝트도 많이 있고요. 기술 환경 에너지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태양열이라든지 자원 같은 이제 그런 프로젝트도 이제 포함이 될 수 있겠고요. 사실 코이카 말고 EDCF로 가시면 굉장히 큰 인프라 구축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로를 깔아준다던가, 댐을 만들어 준다던가, 교통망을 다 확대해 준다던가, 이런 식의, 음, 분야들은 상당히 많다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DA 사업을 할 때 조금 머릿속에 이제 안 그려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국가기관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의 자금이죠. 정부의 자금으로 어떻게 일을 할까? 정부의 자금을 수원국 지역 기관이랑 그다음에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행자가 이제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사업의 혜택을 받는 수원국의 지역 시민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코이카라든지 EDCF 수출입은행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띤 수행 기관들을 이렇게 PMC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을 선별을 해서 같이 프로젝트에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이카의 이제 프로젝트는 사업을 현장에서 이제 발굴을 합니다. 보통은 그 개도국에서 그 나라마다 5년, 10년 단위의 정부 전략, 그 개발 전략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올해 IT에 집중을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이제 직업훈련원에 이제 집중을 하고 싶은데, 그 직업훈련 안에서도 뭐 봉제과나 전기과나 자동차과나 집중할 수 있는 산업군들 중에서 어느 부분을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니즈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업 발굴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기획을 해서 예비 조사를 나가고요. 조사를 나가면 또 심의를 받고요. 그다음에 심의를 거쳐서 수원국과 이제 수원국에 정말 필요한 프로젝트인지 이런 것들을 필요하다면 우리랑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협의 의사록을 체결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시행을 할 때는요, 굉장히 작은 프로젝트도 있지만 정말 100억 넘는 프로젝트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2년 정도 걸린다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시겠지만 길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업을 실제로 시행을 하고 나면 그 프로젝트가 정말 우리 현지 개도국에서 필요했는지를 또 평가하고 프로젝트가 잘 기획대로 수행이 되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사업이 종료하는 시점에 맞춰서 사후 관리라든지 평가를 잘 내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사업이 종료하고 나서도 수원국에 잘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팔로우업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서 총괄적으로는 이 프로젝트들이 임팩트가 좀 높고 효과성이 높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업 조금 이거, 수행하는 업체 중에 제가 대한상공회의소의 사업을 좀 가지고 와 봤는데요. 상공회의소가 아마 많은 분들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것도 맞지만 상공회의소는 인력개발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인력개발원이 뭐냐면 직업훈련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직업훈련원이 지금에서는 사실 이렇게 많은 레퓨테이션을 주목받진 못하지만 실질상 70년대, 80년대에는 굉장히 이제 인기 있었던 훈련원 중에 하나입니다. 공제공과, 자동차공과, 전기, IT,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뭐 건축에 관련된 거면 캐드 같은 이런 것들을 1년에서 2년 정도 기술원에 양성시켜주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식이 없이 기술원에 가서 그 기술 하나를 직업을 갖는 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취업까지 해주는 이 일련의 과정을 상공회의소에서 이제 해줬었는데요. 해외 인력원 그 팀에서 이 ODA 해외 프로젝트를 많이 이수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20개국 넘게 98년도부터 지금까지 20개국 넘게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직업훈련 이외에 또 초청연수 같은 이제 프로젝트도 진행했고, 컨설팅이나 국제기구 협력 사업 같은 프로젝트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조금 깨져서 좀 보기 불편하실 것 같은데, 이제 EDCF 같은 사업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코이카 위탁 사업 중에서는 이런 이제 사업들을 이제 28개의 사업을 20개국 국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온 거는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이제 여기 있어서인데요. 보시면은 조금 이제 깨져서 보이는데 여기 에티오피아 사업이 좀 가장 크죠. 71억 원짜리 이제 사업이 있고요. 라오스 한라 이제 사업 약한 이제 여기는 15억이었는데요. 제 실제로 집행한 것은 한 15억 정도 되는 그 사업을 50억 정도 되는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 좀 지금까지 ESG에 대한 개요와 SDG와 이제 ODA라고 하는 분야를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너무 기관 소개만 하면 재미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일했었던 경험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이제 또 창업을 하고 나서 또 국제개발 협력의 자료들을 막 살펴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이제 개도국에서 내가 일했었구나라고 하는 기억이 막 새록새록하면서 저한테도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었던 이 시간들이었었는데요. 좀 재밌게 너무 지루하지 않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마크를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왼쪽에? 그라민 뱅크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이제 방글라데시는 지금까지도 사실 최빈국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요. 또 환경 오염으로도 이제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죠, 다카가. 방글라데시에서 그 그라민뱅크라고 하는 이제 사회적 은행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하는 이제 대출 프로그램인데요. 무함마드 유누스가 이제 은행을 만들면서 노벨상을 타시기도 하셨어요. 실제로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인데 여기 계시는 이제 여성분들이 한 5분씩이 한 조가 돼서 서로 한 5조여서 5명이 한 조여서 이제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받는 게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오른쪽 상단에 사진이 보이시나요? 미싱 기계죠. 이거를 한 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미싱 기계를 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봉제 일을 하기 시작하고요. 단순한 이제 작업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게에서 이제 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빌린 대출금을 갚습니다. 갚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죠? 글자를 배워야 되죠. 그래서 이 5명의 한조가 된 이유가 한 명이 돌아가면서 책임질을 맡는데 어느 누구는 이제 가계부를 정리하는 걸 도와주는 사람, 어느 누구는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을 가지러 다니는 사람, 이런 이제 역할 분담을 하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은 또 서포터즈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봉제를 하나 대출받아서 산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유지한 것으로 내가 글자도 배워가고, 판매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인으로서도 계속 활동 범위가 넓혀져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라민 뱅크는, 전액 다 상환하는 기록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은행입니다. 최근에는 조금 논란도 있고 아마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방문했던 시기가 이 사진들이 2015년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무함마드 유누스도 보이실 거고, 이때만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마음에는 여기를 이제 리서치를 가고 인턴십을 갔었었는데, 가면서 대출을 해주는 게 정말 이제
고금리라고 해야 되나요? 연간 17%를 받더라고요. 우리나라 경우로 생각을 하면 17% 너무 높은 이자율이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여기에서는 가보니, 현장 보니 큰 은행은 20% 이상인 거죠. 25%, 27%. 이렇기 때문에, 밖에서 보는 그냥 시각이랑 정말 실질적으로 그라민뱅크가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은 굉장히 다르구나라고 하는 걸 또 개인적으로 느꼈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랑 2015년 당시에도 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협업을 하고 있었냐면요. 왼쪽에 하단에 보시면 사람들이 그 요구르트를 들고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영양실조를 앓고 있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사실 다농이라고 하는 그 유제품을 만드는 글로벌 회사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거기에서는 100원도 안 되는 제품을 이제 이런 지역 주민들한테 납품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개발을 하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지인을 채용하기도 했고요. 판매 역시 이제 그라민 레이디를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요구르트 아줌마 같은 개념인 거죠. 그런 개념을 활용을 하면서 기업의 이제 어떻게 보면 CSR 차원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은행과 현지에 있는 은행과 같이 협업하는 이 기업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임팩트가 상당하다라고 하는 것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현지인을 채용하고 현지인한테 제품을 납품하고 직원들을 훈련시키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또 ESG에서 또 추구하는 방향성과 굉장히 맞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벤치마킹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중간에 있는 건요, 음, 이제 태양열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방문했었던 지역 중에 하나는 일본에서 태양열 기업이 월드뱅크랑 같이 이렇게 좀 제품을 납품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때만 해도 방글라데시는 그 아궁이에 불을 뗀다고 해야 되나요? 아궁이에 불을 장작을 지펴서 요리를 했었었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주방에 불을 안 켜도 되는 그런 삶이 조금 나아진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주는 그 중심에는 월드뱅크라고 하는 기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태양광을 납품하는 일본의 기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진은요. 음, 이제 우리가 MDG 그러니까 세천년 개발 목표와 SDG를 비교했을 때 하나의 단어 키워드가 퀄리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SDG 안에 이런 이제 또 개발 목표가 있습니다. 정보화, 그러니까 격차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이제 중요도가 높은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 정보의 격차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인터넷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접근할 수 있는 이 기기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라민폰이라고 해서 도시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마을 PC방을 이제 만들고 부족한 비싼 통신 비용을 이제 무선 통신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금 통신업체랑 같이 그라민 폰을 만든 이런 케이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닐까 싶고요. 실질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은행에서도 그렇고, 유엔에서도 이제 활동들을 하는구나, 이제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경험했던 또 유엔의, 또 경험을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그라민 뱅크에서 이제 경험을 마치고 카타르로 가게 됐습니다. 카타르 이제 교육부에 가게 됐었는데요. 어, 카타르에서는 지금 보이시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오만이나 예멘이나 그 UAE라든지 아니면 이제 바레인, 그다음에 이제 쿠웨이트 이렇게 걸프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 사무소가 카타르에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카타르에 이제 1년 남짓 좀 넘게 있으면서 교육팀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고요. Education for All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담당을 하면서 걸프 지역에 있는 이제 아동들의
수학이라든지 언어의 문맹률이라든지 이런 과학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고 또 교사들이랑 같이 어떻게 정책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는지를 어,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법을 만드는 그런 일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 이제 하나 더 추가적으로 했었던 프로젝트 하나는요. 우먼 인 사이언스인데요. 중동에서도 이제 여성 인권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로레알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여성 과학자를 양성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유네스코랑 같이 음, 제가 볼 때는 10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유엔 세계 여성의 과학자 이 날에, 어, 세계 여성 과학자 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실제로 박사생들을 양성을 해서 여성 과학자들 계속 이제 발굴해내는 그런 이제 활동들을 유엔과 함께 하는 이 프로젝트에도 좀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기업에 들어가서 CS 활동을 이제 할 수도 있지만,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들, 그다음에 아까 보시면 이제 뱅크라고 하는 곳들, 이 곳의 중점으로 기업들이 참여하시는 것들을 좀 많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상공회의소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상공회의소는 앞에서 잠깐 소개드렸던 것처럼 인력 개발에 대한 이제 강점이 있는 기관입니다. 민간 기관이고요. 코이카의 사업을 수행을 했고, 이 참전용사 후선 사업은, 이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사업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행했었던 프로젝트의 수행 규모도 약 한 90억 정도 됐었고요. 저는 여기 이제 작게 사진에 이제 있지만, 외교부 산하에서 전문가, 자동차 교수님, 전기 교수님, 전자 뭐 배관, 봉제, 건축 교수님들과 같이 과정을 만들고요. 교육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기관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학교를 짓고 또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자재가 필요하면 이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국에서 통관을 시켜서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가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나 기아에서 또 후원을 해서 주시기도 하시고, 실제로 이제 산학협력 과정 자체가 굉장히 탄탄해야 나중에 연수생들이 교육을 받고 취업할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많은 기업들이 좀 후원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교육과정 안에 기업이 필요한 교육과정을 넣기 위해서 교사들을 트레이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요. 실제 여기에서 이제 에티오피아 교사들이 그 현지에 있는 글로벌 기업에 가서 한 달이며 두 달이며 가서 새로운 기술들을 배워서 교과서를 만들고 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 교육생들을 또 양성하는 그런 과정들을 만드는 것을 여기서는 이제 약 한 2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2년 정도 진행을 했고 총 프로젝트는 12년에서 18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세부 분야의 교육 과정을 만들고 학교를 짓고 교육과정 개발을 하고 구축과 기자재 납품을 하는 이런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이제 비디오를 이제 한번 좀 공유를 드리면서 보여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참전용사 이 프로젝트는 아마 우리가 원조를 하게 되는 필요성과 조금은 이제 굉장히 연관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데요. 참전용사가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참전용사의 후손들을 채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 이제 정치적인 이슈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실제로 전쟁을 겪었을 때 그때 에티오피아의 참전 용사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좀 참전을 하게 됩니다. 강류 부대라고 하거든요. 1950년대에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강류 부대가 에티오피아에서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준 거죠. 근데 이제 보면은 열심히 참전하시고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쿠데타가 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어, 혜택이라고 하나요? 참전병으로서의 혜택은 보지 못하셨고요. 오히려 굉장히 경제적으로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전용사의 후손을 도우면 좋겠다라고 해서 강류부대의 후손들을 저희가 이제 리스트업을 하고 거기에 이제 약 한 3,500명에 되는 에티오피아 강류부대의 후손들을 이렇게 리스트업해서 연수생들을 몇 년에 걸쳐서 연수시키고 또 취업까지 시켜드리는 이런 훈련 기관을 만들고 훈련시키는 이제 활동을 했었고요. 어,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제가 좀 느꼈던 거는 이렇게 좀 외교적인 이유로도 원조가 가는구나도 느꼈고, 하나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참전을 왔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 정말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어떨까요? 굉장히 부강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모두가 정말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을 할 만큼 70년대, 80년대 산업이 이렇게 전환이 됐던 그런 케이스가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이 없는 케이스입니다. 여전히 에티오피아는 자동차, 봉제 이런 것들을 이런 산업군을 개발해야 할 정도로 1차 산업에 머무르는 그런 나라고요. 우리나라는 3차, 4차, 저 어떻게 보면 5차까지 저희가 다 이렇게 이제 세계 강국으로 이제 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기술 연수를 이렇게 했던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정말 다른 나라한테는 부러움을 사는 일이구나를 현장에서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직업 훈련 분야에서는 우리나라만큼 잘하는 나라도 없을 것 같아요. ODA 부분에서는요. 실제로 이제 제가 근무했었던 학교인데요. 은또또라고 하는 이제 학교 안에 저희가 이제 기관 하나를 세우고 거기에 이제 훈련원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훈련원을 만들 때는요, 기술인을 양성하는 게 첫 번째인 거예요. 중학교를 졸업했던, 초등학교를 졸업했던,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을 한해 우리가 이제 기술을 가르쳐주고 취업을 시켜주는 일련의 이 과정들을 수행을 하는 것이 이제 직업 훈련의 ODA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면서 마켓의 니즈도 우리가 교육 과정에 반영을 해줘야 되고요. 정말 좋은 기자재도 넣어줘야 되고,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한국의 많은 교수님들이 가셔서 젊은이들 유스나 그러니까 가버먼트를 만나서 정부기관을 만나서 정부기관에 정말 많은 설득을 하고요. 지원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또 가이드도 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육과정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격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격증에 대한 이제 프로그램도 딸 수 있고 따게끔 만들어주는 과정도 넣고요. 이전에 대한 것도 이제 하고 커리어 이제 졸업 후에는 어떻게 일을 하지라고 하는 커리어 디벨롭먼트 프로그램도 만들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그 상공회의소 코이카 프로젝트를 할 때 많은 유엔 기관들이랑 일을 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프로젝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현지화해 적응을 할 수 있는지를 좀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한 케이스고 성공 사례로 이제 뽑혔었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가 모든 그 에티오피아에 있는 교사들을 다 초청을 해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훈련생들을 관리하고 훈련생들의 그 자격증의 레벨을 높일 수 있고 또 졸업률을 높일 수 있는지 이런 노하우들의 교육 과정에 이제 교육 행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노하우들을 많이 이렇게 좀 알려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연수기간이 있고, 로컬리제이션이 됐다고 이제 전달을 받고 있고요. 어, 이제 보시면 이제 저희 연수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 대다수가 저 낙오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취업까지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저로서는 이제 굉장히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정말 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 원조의 프로그램이 정말 정부기관을 많이 이제 다루게 되는데 정부기관 분들이랑 같이 정책을 논의하고 정책에서 정말 필요한 요소들이 뭔지 분석을 하고 그거에 맞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좋은 자산이 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연수생들이었고요. 저희가 찍은 영상이에요. 이렇게 이제 엔진 하나 가지고 계속 배우는 거예요. 자동차 엔진, 용접,
여기 이제 용접과인데요. 이제 기술 이론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제 용접하는 모습들,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졸업 작품에도 열어줘서 이게 스스로 이렇게 좀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잘한 친구들은 또 좋은 회사에 좋은 월급을 받고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좀 일련의 과정을 했었습니다. 또 전기과도 있고요. 사실 전기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글로벌 기업에 취업하기 다 좋지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기술 하나 있으면 정말 취업이 잘 되는 본과여서 인기가 많았고요. 또 여성분들한테는 봉제과가 상당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에티오피아는 영업무역 지사가 굉장히 컸었는데 거기에도 이제 취업을 하고 글로벌 회사에도 좀 카파 같은 곳에도 취업을 시켜주고 이제 디자이너 창업을 하겠다라고 했던 친구들도 있고, 또 IT 교육도 좀 보시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냥 봉사활동의 개념은 아닌 게 조금 느껴지시나요? 이런 정부기관들한테 이제 초청을 해서 얼마나 연수생들이 잘하는지, 교육과정이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이 정말 잘 짜여졌구나를 사실 이제 한 번은 월드포럼에서 이제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외교부 산하였기 때문에 외교분들과 또 코이카에서도 굉장히 또 많이 좋아하셨던 또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고요. 사실 저희가 중점을 줬던 거는 이제 회사의 취업입니다. 정말 좋은 전문가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회사와의 연계가 많아야 되는데, 정말 이제 여기서 보여지는 모든 회사들을 제가 거의 다 가봤거든요. 가서 담당자들 만나서 우리 이제 연수생들의 이제 홍보와 어떻게 일을 했을 때 임금을 맞춰줄 것인가 이런 것들까지 협의를 하고 더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 이 친구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까지 이제 팔로우를 할 정도로 면밀하게 좀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직업훈련원의 프로젝트의 이제 가장 뿌듯한 점 중에 하나는 우리는 물고기를 주지 않는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기술 하나로 이제 나도 생계를 유지하고 나로 인해서 내 가족도 생계를 유지하고 또 나라 자체에서도 기술인이 많아질수록 또 이제 산업군과 회사가 탄탄해지는 이런 이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많은 프로젝트 중에서도 기술 이제 티벳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 분야는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저희 이제 현지에서 사실 현지화를 하기 위해선 현지인의 양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이시면 한국인이 이제 두 명이죠. 그 전에는 사실 한국 분들이 많으셨다가 나중에 다 이제 프로젝트하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컬리제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제 노하우를 현지화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조금 몇 개월 연장을 시켰습니다. 연장을 시켜서 모든 직원들을 다 이제 현지인으로 다 바꿨고요. 그분들한테 행정 관리, 기자재 관리, 교육과정 개발의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전수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경험했던 에티오피아 사진도 보여드리고, 이 사업이 끝나고 저는 이제 라오스로 갔는데요. 여기도 약 한 어, 한 70억 정도 지금 환율로는 되겠네요. 됐던 프로젝트입니다. 기숙사를 짓고요. 그다음에 행정동을 짓고 학교를 짓고 거기 세부 분야 자동차, 전기, 봉제, 건축, 목공, 컴퓨터 이런 것들을 이제 공과 과정을 만들고요. 여기에서 라오스에서는 사실 그 이제 선도기관이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교과서를 만들었던 것이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교과서가 없는 나라가 있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가 아예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단편집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든지, 아니면 태국의 교과서를 좀 활용을 해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제 이런 정도의 교육 수준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교사들로 하여금 스스로 교재를 집필할 수 있는 집필 방법을 전수해서 저희가 집필에 대한 비용을 다 지불해주고, 교과서를 만들고 그걸 인쇄해서 나눠주고 그 교과서에 맞는
이제 공과들의 기자재를 납품하고 또 건축을 하는 이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사실 건축 및 기자재, 전문가 파견, 연수과정, 성과관리 이렇게 네 가지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순히 가서 이렇게 시키는 일로만 이렇게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의 일은 프로젝트의 이제 목표와 그다음에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의 수행 방법과 그다음에 수행에 대한 성과와 관리와 이행 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이렇게가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조금 제가 이제 개괄적인 것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이런 많은 요소 중에서 어떻게 이행돼야 되는지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기법이 있습니다. 그 기법을 활용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또 이제 ADB나 은행, 월드뱅크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 리절트 베이스드 기법인데요. 그 기법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원조의 기금이 이제 잘 쓰일 수 있도록 배분이 자원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계속 프로그램을 체크하고 이제 수행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보시면 실제로 여기 이제 학교를 짓는 것들, 현지에 있는 시공업체를 선정을 했고요. 태국 분이셨는데 굉장히 잘 지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제가 직접 침대를 납품하고 이제 학교를 짓는 이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네요. 또 보시면은 이제 이 사진을 가지고 온 이유가 1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 이 원조 안에서 기업들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기업들이 없으면 임팩트가 상당히 줄어들고요. 보급력이 약해진다는 건 사실 원조를 직접 수행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연수생들을 발굴해서 교육을 시키고 정말 좋은 회사가 없으면 취업을 시키지 못하고 또 이 원조에 맞는 목표에 맞는 방향성에 맞는 것들을 동조해 줄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건 참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발협력에서의 ESG는 먼 개념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2015년도에 방글라데시에는 이렇게 인력거가 500원도 안 주면 타거든요. 인력거가 있을 정도로 다른 이제 우리나라 말고 조금만 눈을 넓혀보면 다른 이제 나라에서 겪고 있는 빈곤에 대한 것들, 교육에 대한 이슈들, 환경 오염에 대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글라데시에서는 이제 제가 굉장히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죠. 세계적으로 굉장히 더러운 도시 중에 2위에 꼽히는 게 다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상하수도 관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까냐? 자국의 기술이 없기 때문에 차관이나 원조를 통해서 다른 이제 글로벌 기업의 회사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원조의 목적을 우리가 이렇게 단순한 원조로 갈 것이냐, 아니면 기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으로 같이 갈 것이냐, 아니면은 정치적인 이슈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도 원주의 성향에 따라 많이 갈리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저는 우리나라의 원조가 지금은 0.1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걸 0.7까지 올리려면 앞으로 원조금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다양한 기업들이 원조 ODA 시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나 기아에서도 많이 가시지만 이제 일본 회사들도 상당히 많이 아프리카와 동남아에 가 있습니다. 가서 이제 제품들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기업의 확장을 글로벌화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많이 봤고요. 또 옆에 학교에서는 이제 LG 직업훈련원이 있었었는데요. 음, 여기에서도 이제 필요한 전기공과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면서 LG 기업에 취업시키기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들을 좀 공유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원조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기아를 해결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ESG에서도 환경, 사회, 거버넌스가 있듯이
이 원조에서도 아까도 굉장히 많은 리스트를 보셨잖아요. 분야도 이제 보건, 에너지, 환경, 뭐 농업, 교육 다양하듯이 이런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인프라에 대한 구축, 산업 혁신,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가고 싶은 나라가 굉장히 많고요. 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이런 것들, 일련의 이 과정들이 원조에서도 같이 이제 발걸음을 한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참여 같은 것도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는 이제 저는 상공회의 소속으로 ODA의 프로젝트에 참여했지만 요즘에는 임팩트 투자도 있고요. 또 코이카 자체에서는 혁신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을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같이 글로벌화를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요. 사업의 활성화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ESG의 투자금이 늘어날수록 운영사에서의 ESG 투자금이 늘어나고 그 관심도가 늘어날수록 이제 많은 기업들이 ESG의 경영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투자금도 원조를 첫 번째로 이렇게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좀 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김정태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MISC라고 하는 대표적인 여기 엑셀러레이팅은 여기도 이제 글로벌화를 와 같이 선진국이나 개도국 상관없이 굉장히 많이 확산을 하시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로 좀 공유를 드립니다. 또 이제 비콥이라고 하는 그런 인증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임팩트 투자 말고 이제 ESG 차원에서 좋은 회사다라고 하는 인증 마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마크들을 이제 주면서 기업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제 이 ESG 행보에 동참할 수 있는, 동참을 해야 하는 이런 것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기업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기업을 운영하기도 힘든데 ESG를 도입해야 돼. 이게 아니라, 글로벌 회사에서는 어쨌든, 글로벌화에서는 어쨌든, 무역의 규제와 검토와 그 투자, 이게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도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ODA 특히 나는 다국적 기업이 될 테야라고 하시는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또 알아야 되는 개념이 아닐까. ODA를 활용하시면 많은 기회가 열려 있다를 좀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